우리 새선정 식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5월 25일 목요일인데요.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면서 예배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배순종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 구원의 하나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인하여 주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써 사하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실과 정직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을 줌이라는 온라인 공간으로 불러주셔서 세계 한인 선교사 기도운동 KWMI가 열방을 품는 기도 공동체로 전진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따라 기도를 멈추지 않고 릴레이로 드려지는 24시간 기도방에 더욱 힘을 주시고 성령의 불, 기도의 불, 치유의 불,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으로 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교회와 선교지로 번져가게 해 주옵소서. KWMI를 앞서 섬기는 임원들과 여러 섬김이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충성되이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회원들이 오직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전혀 기도에 힘쓰며 열방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충성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정신건강 의학과 전공의이시고 교수이신 조용혁 교수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강의를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알아듣게 하옵소서. 또 대담을 통해서도 우리의 궁금증이 잘 풀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은 우리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저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배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좀 긴 말씀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0장 25절부터 오늘 말씀을 나누실 우리 조 교수님을 대신해서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막 안 올라가나요? 그러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떼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특송으로 찬양사역자 구선희 목사님께서 나의 사랑 예수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네. 내 마음도 모두 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주의 사랑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네. 내 마음도 모두 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주의 사랑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네. 내 마음도 모두 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나의 사랑 예수님, 나의 사랑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멋진 세상에서 멋진 청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멋진 청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조영혁 교수 한동대학에서 공부하시고 아주대학에서도 또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시고 지금은 아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님으로 그리고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신데 멋진 청년 소개합니다. 조영혁 교수님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그 소개받은 조용혁이라고 합니다. 그 제가 잠깐 화면을 한번 좀 공유해 보겠습니다. 예, 그 잘 보이시나요, 혹시? 네, 예, 감사합니다. 그 전영수 선생님, 그리고 우리 그 김인효 선교사님, 예, 이거를 이렇게, 됐다. 네. 그리고 정경란 선교사님 이렇게 얼굴 뵈니까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한 3주 됐나요? 예, 3주 전에 저희 단체에서 이제 선교사님들과 함께 건강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었던 그 세미나에서 봤던 또 그 장면들이 떠올라서 긴장이 많이 되는 가운데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그래도 편안하기는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너무나 많이 부담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사실 어저께 한 3시간 정도 전에 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제가 뭐 치매면 치매, 뭐 무슨 병이면 무슨 병, 뭐 뭐면 뭐 이렇게 하겠는데 이제 우리 김인효 선교사님께 여쭤봤더니 그냥 간증을 잘 해주시면 좋은데 강의가 좀 있고 간증이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데 제가 참 이게 와, 이런 것들은 정말 나한테 어렵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첫 번째로는 뭔가 이렇게 삶을 나누고, 그 다음에 뭔가 성경을 인용해서 뭔가를 얘기하는 게 저한테는 늘 부담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귀중한 일이고 되게 음, 섬세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응답이 없으면은 한 발짝 나가기가 너무 어렵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교회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 그리고 정말 어떤 한 단체 아니면은 적어도 어떤 공동체나 어떤 국가의 어떤 정말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다 모인다니까 막 이게 주체가 잘 안 됐어요, 사실은. PPT를 지금 90장을 넘게 만들어 왔거든요. 제가 줄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무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40분 안에 그때 끝내달라고 말씀을 들어서 예, 제가 좀 조절을 하면서 넘어갈 것들은 또 넘어가고 이렇게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모임이 저는 정말 너무너무 귀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주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조현병 그리고 조현병 이제 을 주로 보는 이제 선생이고 이제 치매와 그다음에 이제 중독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밑에 보면은 수원시 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해서 이제 시에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이제 기초 센터죠. 거기 이제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서는 특별히 액트라고 해서 Assertive Community Care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 부모님의 약은 몰라도 내가 살을 관리한 중증 장애인의 약과 외래 시간은 빠삭하게 아는 그런 치료입니다. 우리 사례 관리자분들이 정말 아예 말이 통하지 않고 지능이 너무 떨어지고 집에만 가면은 장판에 사실 저도 양말을 2개 갖고 갈 경우도 있는데 똥오줌이 너무 많아서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중증인 분들 집에 찾아가서 그분 씻겨드리고 손톱 깎아드리고 약 발라드리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는 팀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액트를 제대로 하는 팀이 저희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얼마 없습니다. 저는 이 액트라는 거에 대해서 지극정성 세라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나는 언제쯤 따라갈 수 있을까? 언제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만 빛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여튼 저희는 그런 센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요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교회의 역할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왔는데요. 결국에 쉽게 생각해서 주요 정신질환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더 간단하게 제가 뭐라고 그냥 제가 진료하고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꼭 교회에 드리고 싶었던 아주 철부지 그 청년의 말씀이 조금 있어서 그거 조금 옮기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신과 질환하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여전히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강의만 4개였거든요. 의대생들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인턴들도 가르치고, 전공의도 가르쳤네요. 근데 제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여전히. 자, 그리고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모호하고 오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쵸? 자, 대부분의 신체 질환은 병태 생리와 생물학적 표지자를 기반으로 진단이 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피 뽑아보고 CT 찍어보고 뭐 MRI 찍어보고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정신질환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 2018년도에 나온 이 논문에서는 쌍둥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조현병의 경우에는 유정률이 80% 정도예요. 엄청 생물학적인 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정신질환의 원인과 병태 생리는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까다의 신체 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은 진단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문가들이 합의한 여러 증상의 조합으로 진단됩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 증상의 조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쉬운 말로 바로 그 유명한 신드롬입니다. 조현병이라는 병을 저는 하나의 병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신드롬입니다. 무척이나 다양한 스펙트럼의 환자분들이 조현병이라는 병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나마 얼기설키하지만 하나의 경계를 잡아서 조현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전문가들이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응급실에 온 이제 나쁜 말로는 강제 입원이고 이제 좋은 말로는 보호 입원이죠. 이제 이런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는 입원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슨 병인데 당신이 나를 가두려고 하냐? 사실 가두는 게 아니라 치료하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조현병 같습니다. 왜 조현병이냐? 신체 검사를 했냐? 아니면 MRI 찍었냐? 뭐 했냐?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저희과 질환은 그렇게 진단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들이 합의한 여러 가지 증상의 조합으로 진단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바로 날라옵니다. 말이. 뭐 미친 소리를 하고 있어? 어? 빨리요? 피 검사랑 갖고 와. 막 이렇게. 근데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과는. 자, 이런 식이에요. 최근 당신의 삶의 변화를 지켜본 보호자의 이야기나 몇 차례 보여준 당신의 모습을 보니 당신은 조현병 진단이 의심됩니다. 이게 그나마 이런 전문가들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저희가 가져가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여전히 힘들죠. 보시면요. 이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 이게 바로 증상이에요. 이 증상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조금 더 열심히 그래도 연구를 해서 이마만큼 내려온 거예요. 그래도. typical form of disorder로요. 이게 바로 신드롬을 다이아그노시스입니다. 하지만 조현병이라는 병이 자폐라는 병이 우울증이라는 병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이지 알고 보면은 아주 명확한 병태 생리로는 서로 다른 여러 병들의 조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나타나는 증후군의 임상 양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예? 저런 사람도 조현병인데 나도 조현병이라고요? 예? 우울증은 이러이러한 사람만 우울증 아니었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후군의 증상과 징후 혹은 검사 소견들은 다른 증후군과 중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이러한 정신과 진단의 한계를 조금 알고 계셔야지 주요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서 이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이유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심판이 3명이 나왔죠. 첫 번째 심판 아주 강력합니다. 볼이 있고 스트라이크가 있고 나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판정한다. 두 번째, 볼이 있고 스트라이크가 있고 나는 그것을 내가 본대로 판정한다. 심판 3, 볼도 스트라이크도 내가 판정할 때만 존재한다. 뭔가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요. 그쵸? 자, 여러분은 어떤 심판이 그래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뭐 1, 2, 3 이렇게 손가락으로 쓱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떤 심판이 가장? 1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그나마 합리적인 심판은 사실은 2번이거든요. 우리는 진리를 진리 그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죄가 있고 우리 사이에 뭐가 있고 인식론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고 한계가 있죠. 그래서 엠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의로우신 재판관님, 이성이 자꾸 지 마음대로 뭔가 우리가 세상을 세상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바라보게끔 합니다. 이 재판장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님께 이 나의 이성이라는 것을 재판장에 이제 세우겠으니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 순수 이성 비판이죠. 자, 이 1번 심판은 강한 실제론자. 우리는 늘 정신질환을 아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다. 그리고 2번, 합리적인 그 사람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심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을 수 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은 원래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심판들이 그걸 그나마 볼이라고 주고 스트라이크로 주니까 그게 볼이 되고 스트라이크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간 지금 정신과는 지금 무슨 뭐 심판 얘기 나오고 난리도 아니죠. 아직까지는 2번 정도라는 겁니다. 자, 지금 정신과에서 환자분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거예요. 제가 학생 때만 하더라도 바이오 사이코 소셜이었어요. 제가 되게 뭐 청년이라고 말씀 많이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제가 한 20년 전에도 학생이었거든요.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바이오 사이코 소셜 스피리추얼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종교가 있든 없든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거의 아예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제가 정신과에 맨 처음에 들어가 가지고 놀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정신과에서 가장 큰 한 학교마다 가장 큰 발표 모임이 PGR이라는 게 있어요. P는 정신과의 P예요. Psychiatry. G는 크다. Grand. 라운드는 회진할 때 라운드예요. Psychiatry Grand Round. PGR에 발표를 하려면요. 교수들이 발표를 해요. 아니면은 정말 전공의가 이제 수석 전공의가 돼서 나가기 얼마 전에 정말 이제 막 칼을 갈아가지고 발표하고 하고 작은 병원들은 막 몇 개씩 모여가지고 하는 발표거든요. 거기에 주제가 정신의학과 기독교 이런 게 나와요. 환자를 퇴원시킬 때 교수님들이 의뢰 물어봅니다. 이 사람 교회 목사님이나 사모님한테 연락해봤냐고. 지금 교회 청년부 회장한테 연락해봤냐고. 안 했으면은 대판 깨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왜 이걸 전화 안 했냐 이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사이코, 소셜, 스피리추얼 이 4개가 어떻게 보면은 다 부분이잖아요. 우리 사람은 전체는 부분의 합이기 때문에 이 4가지보다도 사실은 더 큽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이오, 사이코, 소셜, 스피리추얼. 근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요. 심리학자나 임상심리사 이런 분들은 이 심리학 쪽을 되게 크게 봅니다. 이 사람을 접근할 때. 그쵸? 당연하죠? 사회복지사나 법안을 만들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 소셜 부분을 아주 크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교에 이제 많이 인볼브 되어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 분들은 이 스피리추얼한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은
생물학적인 어떠한 부분으로 사람을 파악하고 사람에 대해서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요즘에 이제 대세라고 하거든요. 생물 발생 패러다임. 이게 뭐냐? 바이오 지네틱 패러다임. 바이오 사이코 소셜 스피리추얼이 아니라 바이오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Mental illness is an illness like any other. 그러니까 정신질환은 다른 질환과 똑같은 병이다예요. 마음의 병은 결국에 뇌의 질환이다. 이거를 끊임없이 정신과 선생들이 여러 논문들을 통해서 얘기해 오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조현병, 양극성 장애, 주요 우울 장애, 자폐 스펙트럼 장애, ADHD, 치매, 알코올 사용 장애, 공황 장애, 인격 장애까지도. 인격 장애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성격이 참 이 피곤한 성격이다. 스스로 너무 힘든 성격이다. 공동체에게 있어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성격이다. 이런 건데 이런 것들조차도 뇌과학적인 특성과 유전적인 어떠한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공황장애 환자의 어떠한 이 논문이었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패닉 디스오더죠. 왜 공황장애가 생길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병이 난 시점에서는 정상인과 뇌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마침 이 사람들이 우연치 않게 어렸을 때 찍은 뇌를 보니까 어렸을 때 이런 어떤 불안이나 공포나 아니면 이런 사고와 같은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뇌의 부분이 그때 컸어, 남들보다. 그러니까 뇌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발생을 할 때 불안과 공포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이제 발생을 하는 이제 뇌의 회로가 막 뚫리게 된 거예요. 막 이런 것들도 이제 밝혀지게 되고 유전자에 대한 연구는 말할 것도 없죠. 저도 유전자로 논문을 쓰는 사람이었고 이거는 제 연구에서 제가 만든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증상들을 보이는 것들로 이제 우리가 좀 변수를 바꿔보고 그거를 뇌과학이나 유전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마다 지문이 있듯이 뇌의 지문을 만들어 보자. 정신 질환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하나까지도 브레인 핑거프린팅, 뇌의 지문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정신과 와서 아 사회에서 뭘 많이 오해하는구나 느꼈던 게 마음의 병이라고 해서 심리 상담 쪽으로 정신과를 생각한다라는 사실을 되게 많이 놀라요. 정신과만큼 생물학적이고 유전율이 높고 약물에 대한 아니면은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한 그리고 뇌 염증에 대한 면역 작용에 대한 장내 세균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는 데가 없거든요, 사실은. 무척이나 생물학적인 과입니다. 자, 이 의과학, 의사들은 과학적으로 증명 및 설명될 수 있는 것들을 늘 갈망해 왔고 치료 또는 재현 가능 그리고 수치화할 수 있는 걸 우선시했어요. 마음을 다루다 보니까 너무 추상적이에요. 계속 더 정확한 거를 엄청 찾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환자들을 잘 못 고쳐요. 아직 모호하다니까요. 뭔지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늘 무력감과 싸워야 돼요, 이 정신과는. 근데 그거를 내가 의과학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바이오 모델로만. 그러면은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약물이 실패한 거예요. 훨씬 더 아픔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약에 집착하고 약에 연구하고 약만 주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종종은 지금 환자가 제가 한 타임에 한 명당 5 분이 저한테 주어지거든요. 이것도 저는 꽤 많이 주어진 거예요. 다른 교수님들은 저보다 똑같은 시간에 2배 환자를 더 많이 봐요. 그러면은 2.5 분이에요. 문제는 우린 정신과 의사인데도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는데도 과 수입은 거의 병원에서 꼴찌예요. 이러면은 사실 어떤 병원장이 좋아해요. 그쵸? 그러니까 늘 오버타임을 하는 거예요. 아침 외래를 8시 반에 시작해서 오후 2시에 끝냅니다. 그래도 환자 5 분이라도 보겠다고. 근데도 이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정말 답답한 거는 의사 수가 부족하거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자꾸 언론이 선동하는 거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너무 답답하지만. 이럴 때 무력감을 엄청 느낍니다. 그러면 무슨 탓을 한다고요? 아, 아직 뭔가가 많이 안 밝혀져서. 아, 약물이 불안전해서 그래. 이로 땡쳐버린다는 거예요. 자,
정신질환은 뇌질환이라는 이 사실이 정신질환에 대한 그리고 정신의학과 정신과 의사들에 대한 편견을 불식시켜 주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데 오해만 생겼어. 무슨 오해? 첫 번째. 선생님, 그러면은 저 옆집에 김 씨가 걸리는 저 병은 우리 가족에는 없거든요. 유전자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네요. 훨씬 더 님비가 심해요. 정신과 뭐 한다고 하면 아주 난리를 칩니다. 정신질환자만큼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요. 인권하는 국회의원들이 정신과 병원이 시에서 생긴다고 하면요. 길을 쓰고 막는 거를 제가 정신과 의사라면서 인근이었기 때문에 많이 봤습니다. 병원에선 수익이 안 되죠? 그러면 정신과 병상은 계속 줄어요. 환자는 계속 늘어나요. 갈 곳 없는 그 환자들은 누가 수용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쵸? 근데 우리 환자와 보호자들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힘도 없고 뭉치지도 못하고 삶이 너무 고달프거든요. 과거의 치유자들은 육체적 질병을 심리적 방법으로 치료하는 한편 현대의 정신과 의사들은 심리적 문제도 육체적인 방법으로 치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정신과는 약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 먹으면 바보 되고 치매 되고 그냥 평생 그냥 하다가 산다. 침 흘리고 언덕 위에 하얀 집 빨간 약 먹으면은 인생 종쳤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그쵸? 자,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입니다. 저는 바이오 관점에서 뭔가 환자를 더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선교사님들은 스피리추얼한 관점이나 아니면은 선교사님들이 보통의 경우에 심리적인 부분이랑 이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빠삭하시거든요. 그 행정과 인프라와 사회 구조망과 그쪽으로 더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뭐가 더 맞고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관점 이상의 어떤 사람이 내 앞에 오고 있다라는 것을 한 영혼이 앞에 있다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한다면요. 자, 마음의 병. 그러면은 도대체 마음이 뭘까요?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뇌로 전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뇌가 아니라 하더라도 뇌만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무척이나 복잡한 신경세포들의 연결망이거든요. 혹시 전이 감정이라고 아시나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 사람만 보면은 기본적으로 뭔가 과거의 어떤 감정이 막 묻어나와요. 근데 내가 그게 과거에 뭔지도 잘 모르겠어. 하여간 묻어나와. 이런 것들이 전이 감정이죠. 예를 들어서 과거 A라는 사람을 떠올릴 때 뇌에서 반짝반짝 발화하는 신경세포들의 연결이 B라는 사람을 만날 때도 막 활성화된다면은 나는 B를 만났는데 왠지 모르게 A가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이 감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 정도까지를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약이 불완전하긴 하지만 적어도 정신과 약물은 주로 뇌에 작용하는 약물이고 정신과 약물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그 어떤 치료와 비교했을 때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함이 있는 치료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그 약은 뇌에 작용하고요. 그러면은 마음의 병이 뇌의 병이다라고 100%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뇌의 병이 마음의 병의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이게 오케이가 돼야 돼요. 오늘 뒤에 제가 막 여러 가지들 어떻게든 제가 막 환자분들한테 설명하고 막 이랬던 것들을 막 총망라해서 왔는데 그런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게 어떤 컨셉이다는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스키조프레니아, 조현병입니다. 스키조는 분열된이에요. 프레니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생영을 아담의 코에 부어주셨다 할 때 그 영이 프레니아입니다. 스키조프레니아, 정신이 분열됐다. 정신분열증이라고 번역이 됐던 거죠. 요즘엔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면은 진단을 이 DSM이라는 성경과 같은 걸로 하거든요. A 크라이테리아가 코어 피처입니다. 이 중에 2개 이상이 1개월 이상 지속돼야 돼요. 망상, 환각, 와이드된 언어, 와이드된 행동 혹은 긴장성 행동, 음성 증상. 그리고 이 중에서 2개 이상이잖아요. 적어도 1개 이상은 반드시 망상이나 환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은 망상과 환각의 병이라고 오해를 해요. 두 번째, 이게 정신과에서는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직업, 대인관계,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이 크게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환청을 듣는데 일과 사랑에서 문제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은 절대 환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신과 치료의 목표는 증상을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꼭 알아주십시오. 정신과 치료의 목표는 삶의 주인됨을 회복시켜 주는 거지,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지, 절대 증상을 고치는 의사가 아닙니다. 정신과 의사는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B가 아주 중요한 정신과의 특징이고요. C는 이제 기간이나 좀 코스, 질병의 경과가 어떠냐예요. D, E, F는 여러한 비슷한 질환이 다 배제가 되었냐, 다 제꼈냐, 이런 겁니다. 다른 질환들도 보통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글로 되어 있고 묘사로 되어 있어요. 뭐 피검사에서 뭐가 어떻게 나오면, 뇌에서 뭐가 어떻게 나오면, 이런 검사들이 있긴 하거든요. 기명증, 치매 뭐 이런 건 그런데 그런 질환들은 진짜 드물고 대부분의 질환들은 죄다 이런 식입니다. 얼마나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어느 의사를 만나면 병이 우울증이래. 어느 의사를 만나면 병이 조현병이래. 근데 또 그 사람들도요, 설명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정신과 의사는 100% 설명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환자 보호자가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을 만큼,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진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또 달라. 얘기하는 거랑 또 적는 것도 또. 어찌됐든 이런 게 바로 조현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봐야 돼요. 이 병은. 이게 제가 제 전공이기도 하고 이게 가장 정신과 하면은 꼬신 질환이기 때문에 이거 먼저 얘기를 해드리는데 100년 전만 해도 이 질환은 조발성 치매였어요. 여러분 유럽이나 이런 데 이 조발성 치매 환자들, 조발, 일찍 발생하는 치매 환자들을 싹 다 모아놓고 요양원에서, 정신요양원에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늙은 사람들, 늙어서 시작된 사람들, 기억력 저하나 늙어서 행동장애가 시작된 사람들은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뇌를 한번 검사해 봤더니 뇌에서 이상한 게 보입니다. 이 검사를 열심히 한 사람이 바로 오스트리아의 의사 알츠하이머입니다. 그래서 그때 알츠하이머 병이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치매 중에 가장 잘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보다도 조현병이 훨씬 더 치매로는 유명하고 뿌리가 깊은 질환이에요. 단순히 망상과 환청의 병이 아니라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뇌가 팡팡팡팡 망가지는 병입니다. 그리고 재발을 할수록 뇌가 망가지는 건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이보다도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경계가 허물어지는 병이에요. 내 존재의 와해입니다. 그리고 감각과 인식의 병이 결국에 망상과 환청으로 가는 거예요. 6개월, 1년 이상을 이상해요. 평소와는 다른데 내 팔이 분명히 안 움직이는 걸 아는데 움직이는 것 같아.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 머릿속에 전화 교환원이 아주 당연하게 이걸 좀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전화 교환원이었는데 갑자기 그 전화 교환원이 갑자기 이거를 어디에다 연결해야 되지? 어떻게 감각하고 인식해야 되지를 헷갈리는 병이에요. 이런 것들이 6개월 계속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서 귀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 웅성웅성 소리가 난다는 거거나 누가 나를 자꾸 쳐다보는 것 같거나 이 엄청난 불안전한 이 망상적 분위기라고 하거든요. delusional atmosphere. 이 abnormal salience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 사람은 이걸 몇 개월 동안 겪게 되면요. 광기로의 도피를 하게 됩니다. 아, 내 관절에 외계인이 칩을 박았구나. 아, 지금 내가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구나. 오히려 이런 미친 소리가 훨씬 더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상황이. 빈센트 반 고흐가 자기 동생인 테오한테 쓴 편지가 유명합니다. 테오야, 내가 광기로의 도피를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 세상이 이전과 다르고 뭔가 그 다른 그 느낌 때문에 내가 광기로 도피했는지 네가 알았다라면은 편지를 보낸다니까요. 정신병이란 건 그런 겁니다. 내 삶에 대한 통제,
내 존재 자체를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엄청난 위협이 오는 병입니다. 양성 증상은 일반 사람한테는 없는데 환자한테는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환청망상이에요. 음성 증상은 일반인한테는 있는데 환자한테는 없는 거. 전전두엽이 같이 망가지기 때문에 무흥미, 무정동, 사회적 철수 이런 게 나타납니다. 인지기능의 저하, 치매였죠, 원래? 이런 병이 조현병이에요. 원래 이 조현병이 어떻게 발생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설들이 있는데요. 이거 뭐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니고요. 어찌됐든 사람은 태어나서 신경세포가 있고 6살 정도 되면은 이 신경세포들이 줄기를 뻗어서 서로 엄청 빡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 때부터 경쟁적 속어법에 의해서 자주 사용하는 뇌의 부위, 신경회로를 남기고는 나머지는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걸 우린 유식한 말로는 가지치기라고 해요. 프루닝. 이 과정 때문에 애초에 사춘기 아이들이 나도 내 감정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니까 하면서 막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거는 뇌과학적으로 너무 당연해요. 미국 나이로 14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뭐예요? 그 유명한 사춘기예요. 중2병. 이게 3분의 1이 없어져요. 여기에서 사춘기 때.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때 안정성을 그래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단백질에 문제가 생기면은 조현병이 된다라는 가설들도 많아요. 그리고 도파민이 되게 중요한 물질인데 이 도파민이 여기에서만 만들어져요. 이런 데서만. 그리고 뇌의 전반에 걸쳐서 특정 영역에 뿌려지는데 이 4개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들이 문제가 되는데 특별히 이 가운데 있는 중뇌 영역 보시면은 여기 중뇌 변형계 경로, 메조 림빅 패스웨이에서 도파민이 무척이나 많이 합성되고 많이 나오는 거예요. 뇌를 찍어보면 이게 정상인의 뇌인데 이 조현병 환자의 뇌는 이 활성이 막 증가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러면은 머릿속에서는 환청이 들리고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망상, 피해망상, 과대망상, 색정망상, 침승망상, 신체망상, 빙의망상, 환청, 뭐 메타인지 뭐 이런 것들이 많죠. 환청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소리라고 저는 보통 설명을 드려요. 그거 말고는 크게 설명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가장 힘든 얘기들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프로이트 아저씨가 얘기한 거여서 저는 100% 동감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는 공격성과 성욕밖에 없다라는 프로이트 아저씨의 얘기가 있어요. 내 자아가 깨어졌고 통제가 안 되잖아요. 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무척이나 공격적이고 성적인 단어들과 그러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귀에 목소리가 되어서 꽂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게 없다.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 너희를 더럽게 할 수 있다. 인간은 그 마음속에 공격성과 성욕밖에 없다고. 환자들이 신체 성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당연해요. 누구를 죽여야 된다, 하다, 아주 당연합니다. 이런 것들을 매일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 잘못도 없고 내가 도대체 왜 어느 날 찾아온 그 목소리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외계인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겠나요? 어떤 정보기관이 전파를 보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도파민을 조금 나오게끔 하려고 약 같은 것들을 사용하는 게 보통의 정신과적인 어떤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정신과 환자분들의 가장 중요한 그 주장은 뭐예요? 자기 병이 없다라는 거예요. 약물 복용을 자의로 중단합니다. 그리고 재발하기가 반복됩니다. 보시면은 처음에 바로 뭔가가 일어나지 않아요. 전구기를 거쳐요. 우리가 칼뱅의 예정론도 구원을 받은 시점에서 나중에 뒤로 이제 역추적을 해봤더니 그렇더라.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천국의 사냥개가 나를 따라다녔구나를 아는 것처럼 병이 발생한 다음에 한번 그 부모와 쭉 그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봐요. 되짚어 보면은
어려서부터 뭔가 달랐었고, 그리고 병이 아예 발생하기 한 6개월 정도 전부터는 종종은 자기 혼자서 뭐 희죽웃기도 하고 얘기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듣고 남의 얘기도 잘 못 알아듣고 하는 전국이 기간이 있습니다. 이 전국이 기간이 지나다가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 환청과 망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재발 때 뇌입니다. 빵빵해요, 아직은. 그러다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치료에 반응이 있어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근데 나 병이 없어요 하면서 약을 끊습니다. 그리고 다시 팍 떨어집니다. 두 번째 재발, 세 번째 재발, 네 번째 재발. 이럴수록 감기약이나 변비약처럼 먹었을 때 바로 효과가 있는 약이 아니라 뇌에 균형을 맞춰주는 약이에요. 그런데 약이 적용될 뇌가 망가지고 있으니 나중에 가면 갈수록 치료 반응이 팍팍 떨어져요. 치매랑 똑같죠? 작용할 뇌가 없어지고 있다고요. 망가져서. 약을 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약의 반응성도 어렵고. 나중에는 치료 저항이 옵니다. 결국. 지속적인 뇌 손실이 이후에. 이게 바로 조현병이에요. 그래서 주사를 주기로 합니다. 한 번 맞으면 한 달, 3개월, 6개월씩 갑니다. 정신과는 이 정도까지예요. 이 정도까지 약이 발전한다고요. 저도 이런 약들을 엄청 열심히 주사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너무 귀해. 정신과 질병들은 보통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30대 후반에 거의 다 발생해요. 이 젊은 청년들, 내 앞에 온 이 강도 만난 이웃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거 성령 아니야. 정말 선생님 믿어라. 같이 기도해 줄게. 손잡고 기도도 하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주사도 놓고. 주사 맞는 동안에 제가 손잡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걱정 너무 무서우니까. 선생님 제가 주사를 맞으면은 제 영혼만 그대로 있고 타임머신에 탄 것처럼 시간이 바로 반대로 간다니까요. 별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 얘기해요. 만약에 시간이 혹시라도 갑자기 반대로 간다 하더라도 내가 네 손을 잡고 있고 우리가 남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는다면은 맞을 수 있겠냐? 선생님이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손잡고 맞는 겁니다. 맞아요, 환자가 그러면. 그리고 30분간 눈을 꼭 감고 있다가 눈을 뜨고 얘기합니다. 선생님, 안 일어나네요, 내 걱정이. 고맙다고. 엄청난 결정을 했다고. 나와 같이 번지 점프보다 더 큰 결정을 해준 거라고. 내 손 잡았다는 이유 하나로. 이러고 지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어요. 정신병동에서. 자, 정신증이랑 어떤 병이냐면요. 인간은 태어났을 때 환경과 나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저도 우리 딸내미 키워보면서 어렸을 때 보면은 애가 눈이 맨 처음에 까만색이 아닌 거에 깜짝 놀랐어. 얘가 무슨 질환이 있나? 애가 초점을 못 맞춰. 막 떡애기여서 막 그냥 혓바닥이나 낼름거리고 있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좀 이렇게 봐라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눈에 초점이 없어. 홍채의 색깔이었고 회색이에요, 회색. 너무 놀랐어요. 아이는 보는 것조차 못해. 젖을 물려주는 엄마가 그 젖이 어떤 젖인지도 몰라요. 내가 배고플 때 젖을 주면은 정신과 용어로는 good breast, 좋은 젖가슴이라고 그냥 인식을 해요, 아이는. 근데 내가 똥을 쌌거나 내가 졸린데도 자꾸 배고프지 하면서 젖이 입에 물려진다? 그때는 bad breast예요. 나를 모르는. 그냥 젖가슴조차도 나눠서 인식을 하다가 나중에 눈이 더 발달을 하고 코가 발달하고 뭐가 하면서 같은 엄마였네? 이러면서 그거를 통합하면서 아이 스스로 나름 우울해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0에서 2세에 다 결정이 나는 겁니다. 정신과 이론으로는. 결국에 무슨 말이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분리된 나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라나면서 뇌가 발달합니다. 중추신경계가. 그리고 사회적인 어떠한 여러 요소들, 애착이 있는 어떠한 공간과 관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맨 처음에 여기부터 한 여기까지 만들어져요. 뭐가요? 몸에 대한 자아, 바디 이고라고 해요. 아기는 그때 당시에는 이거에 아주 열정적이에요. 손가락도 빨고요. 똥도 싸면 똥 싼 게 뭔지도 보고요. 뭐 소리도 내보고요. 뭐 해보고요. 밀어도 보고요. 꼬집어도 보고요. 젓가락을 이렇게도 쳐보고요. 컵을 쳐보기도 하고요. 뭐 어디를 쳐보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몸에 대해서 아이가 막 압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이들이 몸이 잘 모르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때 당시에는 아이들이
내 힘이 엄청 셀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뭐라고 해요? 막 삼촌이 오면은 이씨 하면서 막 주먹질하고 그래요. 막 엄청 아플 거라고 생각하고. 바디 이고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한 이만큼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기능, 무엇을 잘하는 나까지를 나로 이제 포함시키는 거예요. 너 뭐 할래? 저 축구 선수 할 거예요. 왜? 전 축구 엄청 잘하거든요. 걔는 정체성에 축구 잘하는 내가 환경과 구별된 나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이때 당시에 필요한 게 뭐예요? 아이를 키워주세요. 싱크빅,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아이에게 칭찬을 해주는 대로 아이는 그게 자기라고 아이가 인식을 합니다. 요리 잘한다. 와, 너 이거 색종이 잘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유치원 가면 아이들 하는 게 뭐예요? 엄마, 엄마, 이것 보세요. 내가 오늘 이거 만들어 왔어요. 그쵸? 이 기회가 아주 귀해요. 나머지 부분은 뭐냐? 관계예요. 내가 인식하는 내가 누군가. 남들이 인식하는 나는 누군가. 나는 인식하지만 남은 인식 못하는 내 모습은 어딘가. 남들은 인식하지만 나는 오히려 인식하지 못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환영받는가, 트러블 메이커인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주 고유한 나를 만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나를 만들어가는 자아의 경계라고 해요. 이고 바운더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신증이라는 것은요, 이 이고 바운더리가 깨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스키조프레니아입니다. 환자들이 레파토리가 거의 비슷해요. 선생님, 막 정신병적인 환경에 막 처해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다가 이제 조금씩 좋아지면요. 막 입원해서 주사 맞고 막 약 먹고 하면서 좋아지면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제가 여러 명인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요. 통합이 안 되는 거니까. 일본에서는 이 병 이름이 통합실조증입니다. 통합이 안 되는 병이에요. 이 모습도 나인 것 같고, 이 모습도 나인 것 같고, 이 모습도 나인 것 같아요. 얘기해주고 안심시켜줍니다. 지금 그럴 수밖에 없다. 괜찮다. 근데 재발을 합니다. 더 망가져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밖으로 나갑니다. 지금 사람들이 다 내 얘기를 알고 있다고요. 사고가 전파된다고 합니다. 그 사고 전파. 선생님, 지금 저 사람들이 웃는 게 나 때문에 나 비웃으려고 웃는 거라니까요. 지금 TV에서 저 강아지 나오는 게 저게 나랑 관련되어 있다니까요. 모든 것들이 다 자기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사고, 이게 관계사고라고 합니다. 관계망상. 아주 흔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죠. 내 안에는 프로이트 말로는 온갖 성적인 것과 공격성밖에 없는데 그게 막 다 나가가지고 나의 통제 없이 남들한테 익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갈 수 있겠어요? 집안에서 고립되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 밖에서 있는 여러 가지 중립적인 자극들에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위협으로 해서 여과 없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다 꽂힙니다. 환청으로 꽂히기도 하고 누가 나를 지금 감시하고 있다고도 하고 누가 지금 나한테 안 좋은 전파를 보내고 있다고도 하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날 따라다니고 있다고도 하고 엄청난 자의식 과잉, 불안과 여러 가지 병리적인 어떤 것들은 나로 모든 것들이 쏟아지게 만들어요. 참 신기하죠? 모순적이게도 나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나를 잃어버려요. 이 병은. 어느 순간 나는 없어요. 그냥 조현병 환자 1, 조현병 환자 2, 조현병 환자 3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를 잃어버린 자리에는 누가 오느냐? 그때 오는 게 바로 망상과 환청입니다. 그때 오는 게.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망상과 환청과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면 온전하지 못한 그 증상과만 관계하는 나도 매 순간 왜곡되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착같이 그 사람들을 사람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증상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의 삶을 묻고요. 삶에 대해서 같이 목표를 세우고요. 자, 약을 먹잖아요. 이 정도 좋아집니다. 이 정도. 절대 다 좋아지지 않아요. 아주 반응성이 좋다 하더라도. 남은 부분은 자기감으로 메꾸는 거예요. 자기감. 나를 찾는 거.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 공동체에 돌아가는 거. 돈을 버는 거. 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매일매일 회복의 삶을 사는 거. 예전과는 달라요. 삐뚤빼뚤하기도 하고 듬성듬성 틈이 보이기도 하고
이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조차도.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것을 인정해 준다면 이 사람은 아주 아주 귀중하고 존귀한 하나의 새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가 담길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환자분들을 봅니다. 혼잣말을 하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던 그 청년은요. 사실은 끊임없이 와야 되는 존재 위기 속에서 공동체를 찾아 헤매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엄청 많이 지났죠. 근데 문제는 37페이지 했고 PPT는 110장이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다른 질환들 다 넘겨버리겠습니다. 인격 장애가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교회나 공동체 이런 사람들 한두 명 있으면요. 아주 힘들어요. 인격 장애라는 진단은 이 한 사람을 2년 이상 지켜본 치료자가 줄 수 있는 질환이에요. 그냥 쉽게 말해서 도저히 상종하지 못할 사람, 인격 파탄자 이렇게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줄여서 PD라고 부릅니다. 야, 걔 완전 PD끼 있지 않아? 이런 것들이 이제 정신과 의사들의 최고의 욕이야, 서로 간에. 뭐 이 나쁜 놈아, 뭐 바보야 이런 게 아니야, 욕이. 야, 너 PD야? 막 이렇게 부르면은 이게 욕이요. 저랑 저희 와이프도 둘 다 정신과 의사인데 막 종종 뭐 농담 반 진담 반 얘기요. 너 이런 거 보면 너 진짜 PD 같아.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많이 혼납니다. 네. 뭐가 됐든 내 안에 있는 것만이 나를 괴롭힐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정신과 명언이. 내가 늘 뭐 때문에 힘들다. 그거는 남의 어떠한 게 아니라요. 내 마음에 있는 그게 남이라는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서 그래요. 내 마음의 프로젝터가 그 친구라는 오랜 친구라는 아니면 어떤 성도라는 이웃이라는 누구한테 이 영상을 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보이니까 더 잘 알고 더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더 뭔가 촘촘한 어떠한 그 예측이 되고 화가 나고 하는 거거든요. 성격, 인격은 결국에 개인의 삶의 전반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특성입니다. 인지, 정서, 대인관계, 충동 조절 이 네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면밀히 판단을 해보고 인격장애 진단을 주거든요. 인지 왜곡이 일어나요. 나는 가만히 있었었는데 거봐 지금 이 표정 봐봐. 너가 나 아주 무시하고 있잖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지 왜곡이 일어나고 정서가 불안정해. 좋다가도 한순간에 뭐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고 대인관계에 관심이 없거나 너무 과하거나 착취적이거나 충동 조절. 이거는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요, 여러분들. 좀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성도분들이나 형제 자매 있지 않았어요? 있습니다. 자해도 엄청 많이 하고요. 반복된 패턴. 이런 사람들 누가 받아주겠어요? 결국에 교회로 가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늘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그 품어줄 수가 없으면요. 절대 품어줄 수가 없으면은 이 사람들은 결국엔 교회에서도 반복되는 경험만 합니다. 내가 치료자로서의 마음이 없다면 8시에 맞춰달라고 하셨는데 큰일 났네. 뭐 이렇게 이제 유형들이 있고요. A, B, C 뭐 이런 거보다는 이 B형 성격들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성격들이에요. 반사회적 성격, 경계선적 성격, 연극적 성격, 자기애적 성격. 특별히 이 경계선적 성격이 뭐냐? 우리는 치료는 약물 치료와 면담 치료 그리고 가장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이 태도. 그래서 정신과 병동은 이 태도를 하나의 환경으로 만들어요. 무척이나 가상의 공간처럼. 무비판, 무판단 그러면서도 중립적인 자극을 줄 사람한테는 중립적으로만 주고 일관적인 뭔가 구조를 가지고 이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경계선적 인격장애에서 경계가 나오잖아요. 이 경계라는 것은 내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는 한계예요. 그래서 관계를 맺는다. 온전한 나와 너가 만날 때 가능한 게 관계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불안정한 자아상이 있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그 환경과 나를 구별하는 그 자아의 경계 있잖아요. 그게 너무 불안정해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계가 없는 병이 경계선적 인격장애예요. 누구를 만나면은 불안정하니까 빨리 그냥 퓨전이 되고 싶어요. 하나가 되고 싶어요. 누가 그랬듯이 엄마와 내가 탯줄로 이어져 있듯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막 이상화를 합니다. 너가 최고야. 너 같은 사람이 없었어. 뭐해. 그래 놓고서는 또 한편으로는 엄청 평가절하를 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그 15분까지 해서 그래도 주요한 것들만 이제 끝내면 어떨까요? 지금 주요 정신장애만 하고 교회에 대한 역할을 못 해가지고 한 15분에 끝내고 제가 그렇게 마무리하는 예, 거. 사용하시고 대담 시간을 좀 줄이면 될 것 같은데요. 계속 네, 좀 사용하시고. 네,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사람들은 이상화와 평가절하가 아주 밥 먹듯이 일어납니다. 어떤 환자가 저한테 딱 와요. 아주 예의 발라 보이고 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와, 정말 선생님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선생님 최고예요. 선생님 만나니까 모든 병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누군가를 평가절하합니다. 지금까지 저가 만났던 그 선생님 정말 최악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정신과 의사예요? 쓰레기였어요. 이상화와 평가절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런 분들이 오면은 저는 엄청 긴장해요. 성격장애 느낌이 있다. 그러면은 아주 뉴트럴하게 중립적이게 구조적으로 나아갑니다. 말도 엄청 가려서 하고요. 늘 그 경계를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하게 돼요. 왜냐? 내가 엮이기 싫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이 사람한테 궁극적으로 가장 치료적인 거여서 그래요. 이게 누군가 융합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돼요. 나도 너도 아닌 괴물딱지가 돼요. 괴물딱지가. 이거는 서로가 온전한 서로의 모습을 지켜주지 못하는 병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연구들이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이 쥐와 코끼리가 어떤 생존 전략을 쓰고 있냐면요. 이 코끼리는 워낙에 뭔가가 아주 안정적인 동물이에요. 인간과 비슷하죠. 60년 이상 살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애들을 안 낳아요. 그리고 잘 살아남고요. 예. 뭔가 안정적으로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살아요. 반대로 쥐 같은 경우에는요. 무척이나 불안정한 환경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자손을 많이 낳고요. 엄청 불안정하게 살아요. 그리고 잘 생존도 못하고요. 이런 것들이 경계선적 인격장애 환자들과 되게 닮아 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논문이 나온 거거든요. 제가 일부만 갖고 왔는데 어려서 성적인 학대, 신체 학대, 신체적인 방임, 언어폭력, 감정적인 방임, 그리고 뭔가 가정이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엄마 아빠가 정신과적인 병이 있거나 범죄자였거나 어렸을 때 큰 가정에 문제가 있었거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강 그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이잖아요. 이 이웃들은 코끼리처럼 못 살고 생존 전략으로 쥐처럼 산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에도 오고 뭐하고 했던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 자매는 어떻게 저런 자매가 우리 교회에 다니고 누구 장로님 권사님 딸이라는 거야. 어우 정말 했던 그 자매는요. 사실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던 자매였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신과 의사가 제일 화를 낼 때 언제냐? 응급실에 갔는데 사람들이 희죽이 죽었습니다. 봤더니 새벽 3시에 자해를 했다고 하는데 뭐 자해했어요. 뭐 이러고 있고 완전 팬티가 보일 듯한 짧은 치마와 향수와 화장을 풀로 메이크업을 하고 자해를 했다면서 피를 질질 흘리고 오는 환자를 볼 때 다들 막 욕하고 막 비웃고 그래요. 아우 저 팬티 봐라 뭐 한다 뭐 해라. 엄청나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저 증상이 니네과에서 보는 피토하고 피똥 싸고 폐렴이 걸려서 열이 펄펄 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소중한 환자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살고자 발버둥 치면서 지금 진한 화장과 향수를 새벽 3시에도 하고 오는데 니네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눈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죠. 이 위에 원래 우울증, 조울증 뭐 많았어요. 근데 하여간 저는 정신질환자들의 강로 만난 우리의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볼까요?
여러분, 강도는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급한 일이 있어서 지름길로 가려고 했었던 사람일 뿐이에요. 열심히 사는, 충실히 사는 사람이었다고요. 대한민국 성인의 27.8%가 한 번 이상은 평생에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다는 게 몇 년 전 통계예요? 1, 2년 전 통계. 우리 모두 강도를 만날 수 있음을 왜 이렇게 인식을 못하는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폐쇄병동에는요, 병상마다 집에서 가지고 온 성경책이 있어요. 죄다 기독교인이에요. 정신질환과 기독교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나 궁금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더 취약할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나마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그 사람들이 배척을 당하고 공감을 받지 못하고 더 기대를 한 만큼 거절을 당한다니까요. 손가락질에.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정신과 의사들은 종교가 있든 없든 교회를 엄청나게 강력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사회에, 우리 세상에 마지막 최종 수비수로서 우리의 아주 든든한 동역자로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권사님과 청년부 회장을 생각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사 말은 안 들어도 사모님 말은 듣는다는 걸 알고 쭈뼛쭈뼛 전화해서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녀본 그 정신과 의사가 사모님 혹시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혹시 저희 병동에 잠깐 와주실 수 있나요? 예, 동의는 받았고요. 환자랑 보호자한테 누구누구 자매 아시죠? 그 자매가 정말 제가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자매가 제 말은 안 들어도 정말 사모님 이름만 얘기합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와주십시오. 토요일 날 오시면은 제가 토요일 날 나오겠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면 제가 아침 일찍 나오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정신질환이 있는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들은 얘기들입니다. 다. 정신과 영역은 질환은 영이 약해서 그렇다.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봐야 그렇다. 일종의 귀신 들립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절대 걸리지 않는데 걸린 거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뭔가 숨기고 있는 큰 죄가 있었나 보다. 정신과 약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만이 해답이다. 지금 입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기도원에 데리고 가야 하니 어서 퇴원시켜달라. 제가 매일같이 임상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강도 만난 이웃을 뭐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이웃을 사회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리라고 해가지고 적어도 뭐가 되지 않으면은 용의자여도 우리가 죄를 추정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정죄가 심하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평가하고 판단할까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역할은 뭘까요? 죄송합니다. 이제 금방 끝납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의 크리스천이고, 그런 크리스천들이 불 이상이 모인 에클레시아가 교회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러시아의 전영수 선교사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율법사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율법책에 적혀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기가 대답합니다. 차마 자존심 때문인지 사마리아인이라고는 얘기 못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LGBT를 위한, LGBT 분들 제가 이렇게 비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는 LGBT 분들 책도 번역하고 이런 사람이죠.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인 단체나 시민단 이런 것들은 엄청 많아요.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고 연대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사회에. 이 사람들의 친구를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첫 번째, 정의로움이라는 정죄의 유혹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학교폭력이죠?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안타깝게도 정의에 대한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게 누굴까요?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의야. 이거는 불이야. 세상을 극명하게 선과 악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이 있었다라고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이 사람들은 괴롭히면서도 나는 정의롭고 불의한 악을 내가 혼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악과의 오류랑 똑같아요. 창세기에 나와요.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선은 악과 대체할 수도 없어요. 이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서로 대조된다라는 게 만이교라는 이단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선과 악의 주관자이자 절대적인 기준이 여호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사건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닌데? 내 기준엔 여기까지가 선이고 여기까지가 악인데? 무슨 소리야? 여기부터가 선이지. 무슨 소리야? 다 틀렸어. 여기가 악이야. 자, 그러지 말고 모두의 의견 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선악과의 오류는 인간의 원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교회에서도 스스럼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에게? 내가 함부로 돼야 되는 사람들. 강도 만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사람들한테 그게 엄청나게 온단 말이에요. 정의로움은 판단을 얘기해요. 그것은 진단입니다. 정신과에서. 근데요, 진단은 원래는 뭐냐면요. 아그노시스죠. 어원이 헬라어에서 나이아랑 그노시스입니다. 나이아는 둘 사이의 뭔가 관계예요. 그노시스는 알다. 진단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의 극장에 그 사람의 삶에 흠뻑 빠지고 내가 그 사람의 삶에 두세 발자국 가까이 갈 때 그 사람도 내 삶에 두세 발자국 가까이 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지고 함께 동행해 나가면서 환자를 알면서 나를 알고 서로가 서로를 온전한 인격체로 인식하고 환자, 치료자 모두가 회복이 되는 과정이 진단이에요. 문제는 이런 진단이 제 말이 아니라요. 정신과 의사들이라면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요. 심리 전문가라면. 근데 사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너무 차가워요. 어우, 좀 이상하다. 저 형제가 좀 이상하네. 뭐 하네. 판단? 아니에요. 진단이라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와 공감이에요. 사실은. 의학적인 진단이 아니라 영적 진단도 마찬가지겠죠. 마음의 극장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상황에 처해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거를 위해서 성육신을 하셨어요. 우리도 이걸 따라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존중하고 수용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의 극장이 중요하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라고 성경에 그랬습니다.